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춤했던 장맛비가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영남 등지에는 돌풍과 함께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몇 분 뒤 도로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인데 특정 구간의 차량 속도와 도로 상황, 정체 상태 등을 학습한 뒤 교통 정보를 예측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자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잘 걸리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해외 연구진의 실험 결과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이 뇌 속에서 2배 정도 빨리 확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11일 만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동 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서울에 내린 비는 총 2.9mm.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큰 비가 왔을 뿐 중부지방에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 장마 전선이 주로 일본 부근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마가 긴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대신 서울 기온이 36.1도로 80년 만에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을 시작합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장마 전선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수증기가 북쪽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영동입니다. 최고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 영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올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이라 장대비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 위험이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강한 바람이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도 많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그치고 이후 장마 전선은 다시 남하해 당분간 일본 부근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을 지켜도 북극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과 연세대 등 공동연구진은 새로 개발한 통계 기법을 활용해 산업혁명 이전보다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얼음이 가장 많이 녹는 9월 북극빙하가 완전히 녹을 가능성이 28%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전 지구지표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도 이상 상승했고 지금 추세라면 2040년엔 1.5도 상승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연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후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렸습니다. 갈 길 바쁜 현대인들에게 꽉 막힌 도로는 그야말로 스트레스의 온상이죠.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몇 분 뒤에 도로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를 빽빽하게 메운 차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차량 행렬에 마음마저 답답합니다. 손님이 타 계시고 바쁘다 하실 때는 굉장히 제가 초급해지고 답답하죠. 불과 5분이나 10분 뒤 상황이라도 알 수 있다면 채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연구진이 가까운 미래의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정 구간의 평균 속도와 현재 도로 상황, 그리고 주변의 정체 상태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예측하도록 한 겁니다. 15분 후 도로 속도를 예측했을 때 평균 4km 이내의 속도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78%로 교통 정체가 막힌다 안 막힌다 광역시의 전역 도로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지자체에서 수집하는 3개월 분량의 교통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뒤 예측에 필요한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측된 내용은 현재 도로 상황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시스템으로도 구현됐습니다. 실제 울산에서는 현재 이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교통 정보를 방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 적용하고 내비게이션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각종 민원과 교통 혼잡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전선 지중화 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기계식 굴착 장비 TBM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터널을 뚫는 데 쓰이는 기계식 굴착 장비 이른바 TBM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3.5m급 기계식 굴착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땅속 전력구 공사는 물론 철로와 도로 등에 많이 쓰이는 TBM 장비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현장의 굴착 데이터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장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터널을 뚫을 때 공사 지연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그런 예측하는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지반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최적의 운전 조건을 만드는 실제 규모의 실험센터가 구축된 겁니다. 우리나라 지하 전력구 구간은 총 500km, 이 가운데 터널 구간은 200km로 매년 10에서 20km씩 터널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2022년까지 굴착 테스트자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에 적합한 지하터널 공사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전 조건이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시공 기술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가지고 예측하고 또 어려운 지반이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TBM 장비와 공법의 등장은 전력구의 효율적 관리와 경제적 시공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 확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알츠하이머병에 더 쉽게 걸리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이 뇌에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타우 단백질 유전자를 생쥐의 뇌에 주입하고 12주 뒤 단백질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늙은 생쥐의 뇌에서 생성된 단백질은 어린 생쥐에서 생성된 것보다 2배 정도 빨리 확산했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액체에 녹은 형태로 존재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면 뭉쳐지기 쉬운 형태로 변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히 치매를 일으키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한 3가지 중 하나가 바로 에칭가스입니다. 일본은 에칭가스 수출 규제를 이유로 북한 유입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만드는데 굳이 일본산 에칭가스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화학물질인 불산은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불산이나 다름없는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화학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기중으로 나오면 수분하고 바로 반응을 해서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다른 화학무기들, 그러니까 포스겐이나 사린가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 효과가 매우 떨어져가지고 화학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당시 불산가스를 직접 맞은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불산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칭가스 같은 고순도 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산은 형석을 황산에 녹여서 만드는데 형석을 가장 많이 채굴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황산의 경우 통일부 자료를 보면
북한은 연간 100만 톤을 생산합니다. 불산을 직접 만들 수 있는데도 굳이 비싼 에칭가스를 몰래 들여올 필요는 없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산은 산업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반도체 공정과 일반적인 군수 산업에 쓰는 것들은 확연한 품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이뤄졌고 이후 한국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일본 자민당 주장입니다. 최근 10년 연간 에칭가스 수입량입니다.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 추세적으로 늘어납니다. 급증했던 2017년과 2018년은 반도체 경기가 초호황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월별 증감을 보면 지난해 1월이 눈에 띕니다. 수입량이 2배 넘게 크게 늘었지만 이건 1년 전 수입량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입니다. 2017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호황일 거를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서 유독 물질인 에칭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입과 취급, 이동 등이 엄격히 관리됩니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근거를 일본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출됐던 방사성 물질 세슘이 태평양을 돌아 1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쿠바대와 해양연구개발기구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해양에 방출됐던 세슘이 사고 후 1년이 지난 2012년 일본 근해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바다로 흘러나온 세슘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초 세슘은 20-30년 정도를 걸려 일본 근해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연구팀이 해수를 채취해 세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팀은 또 일본 근해인 동중국해에서는 세슘 농도가 2014년 최대치에 달했고 2015년에는 동해에서도 세슘 농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슘이 현재는 다시 태평양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단시간에 세슘이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의외의 결과라면서도 검출된 세슘 농도는 낮은 편이어서 바다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가를 내세워 허위 과대 광고를 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광고하는 제품이라고 쉽게 믿고 샀다간 속기 십상입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치과 의사가 엄선해 만들었다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타 제품에 비해 약물 부작용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된 과대 광고입니다. 한의원 원장 이름을 건 이 식품은 마치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의사나 한의사가 광고에 등장하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효능을 쉽게 믿는 점을 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41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00여 개 사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9개 제품을 판매한 161개 인터넷 사이트가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우월한 양 이런 광고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체험기를 올려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사나 한의사가 등장했다고 쉽게 믿지 말고 제품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X세대, Y세대에 이어서 요즘에는 Z세대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10대에서 20대 초중반 연령층을 뜻합니다. 이들은 X나 Y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싫음마저 존중해 싫어하는 취향을 당당히 밝히기도 하고 신뢰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아주 빠르게 친구를 만나거나 인간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Z세대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우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